안녕하십니까. 집중인터뷰 이 사람의 임종섭입니다. 전남 장흥하면 문인들의 고장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꼭 11년 전 고향인 장흥으로 돌연 귀향을 해서 왕성한 집필 활동을 시작한 우리 지역 출신의 소설가가 한 분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기둥이자 버팀목 역할을 든든히 하고 계신 소설가 한승원 선생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벌써 고위를 바라보고 계신데 희머리도 별로 없으세요. 네, 저 염색 많거든요. 아, 그러면 염색 안 하고 그렇게 흰머리가 없는 비결이라도 있습니까? 글쎄요, 마음 비우고 흔히 말해서 소가지 없이 살면 안 늙는다 그러죠. 예, 하고 싶은 일 하시니까 더욱더 건강하신 비결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김재원 사무국장께서는 어떻게 한승원 선생님 안면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2003년도에 그 하순 운주사에서 축제가 있었는데요. 그 토론회 때 선생님께서 그 토론자로 참여해 주셔서 그때 같이 제가 사회도 봤었고 또 집에까지 제가 모셔다 든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신 집으로 반갑게 생각하고요. 요즘 최근에 보니까 장흥의 키조개를 소재로 해서 그 작품 활동을 또 구상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요즘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 예, 키조개 소설을 출판사에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금년 3월 중순쯤에나 나오게 될 거예요. 이 소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쓰고 싶었고, 키조개 그러면 그 우주 시원에 맞닿아 있잖아요. 바다하고 키조개 그러면 여성적인 그런 것이니까 우주를 포괄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걸 끝내서 넘기고, 그리고 곧 지금 작업을 시작했는데 추사 김정희 선생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선생님, 저는 이제 젊어서는 좀 문학 소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가까이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늦었지만은 작년 11월 달이었죠. 제9회 김동리 문학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선생님께서는 이제 서랍을 4대 다니시면서 김동리 쌤하고 만나셨기 때문에 더구나 그 상을 이렇게 받으신 것에 굉장히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으세요. 그것은 김동리 선생과 저와의 어떤 인연으로 말미암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작가들은 전부 다 작가적인 그 활동을 접다시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왕성하게 장력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그 칭찬이나 격려랄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써라 하는 격려로서 그 상을 받아들였어요. 네. 한승원 선생께서는 지금 장흥에 귀향을 해서 바닷카페에 집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그 집 구경을 잠시 하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1996년 한승원은 고향 장흥에 내려와 해산 토굴이라는 작업실을 마련해 놓고 들어앉았다. 그해 호 해산에 집을 낮추는 의미의 토굴을 붙인 것이다. 작가 한승원은 이렇게 스스로를 해산 토굴에 유배시켜 놓고 창작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작품을 통해 참된 삶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소명이라고 믿는 한승원. 지난 40여 년 동안 그는 마르지 않는 창작 열정으로 수많은 작품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리고 독특한 깊이가 살아 숨쉬는 한승원만의 문학 세계를 이룩했다. 항상 변화하기 위해 글을 쓰고 자신이 써낸 소설들을 통해 새롭게 거듭난다는 소설가 한승원. 그는 요즘 추사 김정희에 관한 작품 창작에 몰입해 있다. 책이 빼곡히 들어찬 5평 남짓의 창작실. 한승원의 글쓰기는 상상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이곳이 소설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모르는 것들은 이와 같이 사전도 열어보고 이렇게 큰 옥편도 찾아보고 이 옥편도 이렇게 찾아보고 책을 읽으면 전부 다 이렇게 메모해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줄 끄면서 이렇게 읽거든요. 어떤 책을 읽든지 이렇게 읽어내고 그렇습니다. 최근작인 소설 원효를 탄생시키기 위해 원효 대사가 남긴 200여 권의 저술과 온갖 역사서를 탐독하기도 했다. 내가 이렇게 작업해 놓은 것을 우리 집사람이 이걸 손대지를 못해요. 손대서 이것을 책을 하나 어디로 옮겨 놓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 공간은 내 신성 불가침의 지역이죠. 갯내음 풍기는 남도 바다를 배경으로 무수한 작품들을 써온 한승원이 고향의 바닷가에 터를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바다는 늘 작가 한승원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그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해산 토굴이라고 하는 이 시공 속에다가 한승원이가 한승원이를 가둬놓고 양생을 시키는데 예전 그 서울에서의 글쓰기는 갇혀 있음의 의미만 있는데 여기는 갇혀 있으면서 동시에 나를 확실하게 자유롭게 잘 풀어놓는 의미도 있어요. 자연과의 교통교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의 극치, 어떤 그 지상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속에서의 글쓰기가 유연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말 매일 그가 산책하는 장흥 바닷가에 한승원 문학 산책로가 조성됐다. 그의 시와 소설, 동화 등에서 발췌한 문장을 담은 문학비 30여 개가 찾는 이들의 길동무 삼아 세워졌다. 그리고 이 바닷길에서 한승원은 또 다른 삶의 길을 작품으로 보여줄 것이다. 네, 한적한 자연과 함께 집필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해산 토굴이라는 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직접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토굴이라는 의미는 이제 알았고 11년 전에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셨어요. 어떻게 소설가로서의 정점에 있을 시기에 이렇게 귀향을 하게 되셨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어떤 경제적인 삶을 위해서 시장가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잡지나 그 신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문학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시장가라고 그럽니다. 네. 시장가에 살기 때문에 팔아먹기도 좋고 사먹기도 좋은 거죠. 이게 서울에 너무 각박하고 속도감이 넘치는 그런 도회이기 때문에 저의 느린 삶하고 네. 그쪽의 각박하고 이렇게 빠른 삶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아프죠. 늘 긴장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아이고 나 이렇게 여기 살아서는 안 되겠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내 작품을 위해서도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과감하게 11년 전에 제가 지금 해산토굴이라는 작가실을 짓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의 생각은 어쨌느냐 하면 이제는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전에 썼던 것보다 훨씬 좋은 작품들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내려온 거죠. 네. 11년 전에 고향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선생님께 생각하시는 고향의 의미, 특별히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지요? 고향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고향에서 낳았잖아요. 그리고 고향에 계시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내가 나왔는데 내가 나오면서 고향이라고 하는 그 공간,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그 공간이 텅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향이나 어머니, 그러니까 우주적인 모성에 대한 그 빚을 지고 있어요. 그 고향은 반드시 내가 태어난 그 고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넓게 얘기하면은 이 우주 자체, 이 나라, 이 전라도, 이 모든 것들이 고향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하나는 고향을 정말로 사랑하고 해야 되지만
그 고향에 묻혀서 그 고향의 한계에만 묻혀 있으면 안 되고 그 고향을 초월해서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고향입니다. 선생님 고향이 이제 장흥하면 참 문인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뭐 안승원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송기욱 선생님이나 이청준 선생님들, 어떻게 현재 활동하고 계신 문인들이 한 70여 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장흥이 이렇게 문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어떤 남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작가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사적인 그런 지리학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장흥은 앞에 바다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산들이 아주 많습니다. 울뚝불뚝한. 그 장흥이 도호부였거든요. 옆에 그 강진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이나 군이었는데 장흥은 도호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사가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바로 그 옆에가 벽사역이 있는데 벽사역은 옆에 자잘한 그 9개의 역승역을 거느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원님이 산 거죠. 거기다가 바닷가에는 만호가 삽니다. 그러니까 다른 군이나 현에서는 호랑이가 한 마리밖에 없었다면 여기는 호랑이가 3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착취나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뿌리가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다른 군에서는 동학 접이 한 접뿐인데 장흥에서는 4개의 접이 있었어요. 약 3만 명이라고 하는 동학군들이 장흥에 결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닥에 있는 동학군들이 강세이기 때문에 그리 결집을 해서 마지막 항쟁을 한 거예요.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만세운동이 활발했지만 장흥은 아주 미미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25년 뒤에 그 에너지가 반항의 에너지가 결집될 수 있는 것을 소속들이 파버렸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했고 그다음에 또 일제 때에는 다른 군에 없는 일본 헌병 붕견대가 장흥에 주둔했어요. 장읍에. 그 정도로 그 탄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학으로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뻗어나갔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다른 군에 비해서 다른 군에서는 한 사람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소설가들이 가령 이청준이나 송기숙이나 또 우리 후배 이승우라는 작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까지 해서 이 4사람의 그 원로로 친다면 원로고 중견 소설가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 외에도 여러 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근데 되는군요. 이제 선생님의 그 말씀도 그렇지만 선생님이 그래서도 굉장히 역사적인 그 뿌리, 그 지리적인 환경, 사람 간의 인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그 작가의 인생을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해서 바로 대학 간 게 아니고요. 23살에 서라벨 예대를 들어가셔서 28살에 대한일보 그 목선이라는 글로 문단에 데뷔하셨죠. 네네. 그렇다면 작가로 낭패하게 된 가장 큰 힘, 그게 무엇이었나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고향인데요. 예. 저하고 같이 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이 2살 위, 3살 위, 많게는 4살 위, 6살, 7살 위까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주 어린애고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들 정도 된 애들하고 함께 네.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아주 내성적이고 뭘 하든지 졌으니까. 그런데 공부는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따 당하고 막 서름을 많이 당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그 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분출하는 거 하는, 그러니까 글쓰기가 존재의 의미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주눅 들린 것처럼 말을 잘 못했거든요. 말을 잘 못했는데 그래서 옆 아이한테 연필을 그러니까 불러줬는데
칼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말로 못하고 쪽지를 써서 칼 좀 빌려줘. 네. 뭐 그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용돈 탈 때도 편지를 써서 용돈 탄다든지 선생님의 글을 보면 언젠가 그 글쓰기를 참 외줄타기 이거에 비유한 적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이제까지 글을 쓰시면서 이 작가의 길을 정말 잘 택했다라고 생각한 적 그리고 작가가 아니었으면 다른 길로 갔을 걸 그렇게 생각하신 적은 언제였나요? 그 전에 내가 젊어서 이런 말을 했다가 우리 아내한테 혼난 적이 있는데 내가 아내를 버리라고 하면 버릴 수 있지만 아이고. 소설을 버리라고 하면 예. 절대로 못 버린다 그래가지고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줄타기라는 게 그 하나의 줄을 타는 것처럼 아슬아슬하고 힘든 작업이 아니고 그 길밖에 없었다는 그렇죠. 그 외줄타기인가요? 그러니까 외줄을 잘 타면 박수 한 모델이기가 나오지만 예. 떨어지면 죽잖아요. 예. 마찬가지죠. 소설을 잘 쓰면 내가 살지만 못 쓰면 죽는다. 예.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역시 소설 쓰는 일밖에 없다.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략 한 50여 권에 가까운 굉장히 많은 창작 작품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평생 참 어떻게 보면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이렇게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하는 어떤 원천이라 할까요? 그 힘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소설을 쓰는 데는 내가 지금도 늘 두고 쓰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글을 쓰는 한 살아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한 글을 쓸 것이다. 네. 글을 쓰는 것은 작가적인 생명이고 살아있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어느 거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삶이 끝나는 거니까. 이 소설가들은 많은 책들을 읽지 않고는 소설을 못 씁니다. 읽을 때도 그냥 슬렁슬렁 읽는 게 아니라 줄 그어가면서 네. 메모해가면서 열심히 읽지요. 그것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이 우리들이 새로운 건강에 대한 그 정보를 늘 얻듯이 영혼 관리하는 정보를 얻어서 새로운 책들을 늘 읽어야지 전에 읽어놓은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 바다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바다라는 게뭐 장흥의 바다처럼 고요하거나 아름다운 바다일 수도 있는데 또 바다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바다라는 대상은 상당히 어떤 두려움과 외경스러운 대상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소설 속에서의 바다는 어떤 곳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는 아까 우주적인 자궁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바다는 우주 시원, 우주적인 자궁의 가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전부 다 바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초기 작품들, 그러니까 그 바다 끌면 넘침이라든지 배촌이라든지 이 낙지 같은 여자라든지 목선이라든지 이런 소설들은 대개가 다 현장, 그러니까 삶의 현장으로서의 바다거든요. 제가 아까 키조개를 소설로 썼다 그러죠. 키조개는 여성성을 상징하잖아요. 예. 생명의 바다죠. 그렇기 때문에 제 소설은 그 생명력이 가장 큰 밑바탕에 있는 공통 분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더 보탠다면 우주 시원에다가 말하자면 화음의 바다를 요즘은 생각하고 있다. 이 나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우주 시원의 바다에서 화음의 바다까지. 네. 네.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소설가 한승원 선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좀 전에 화음의 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화로 만들어진 아제아제 바라제에 이어서 또 소설 초이 그리고 최근에는 소설 원효까지 출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불교적인 색채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다른 경전이 냇물이나 강이라면 불경은 바다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바다는 모든 강물이나 모든 냇물이 흘러드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다 속에는 다른 모든 경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를 다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책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 이제 관심이 과연 1400년 전의 인물을 한승원 작가라는 사람이 다시 또 소설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역사 속으로 검증되고 증명되고 배웠던 인물을 소설로 쓰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대답하기는 소설을 쓰기보다 더 힘들겠네요. 이 원효 스님의 삶을 읽어보니까 예. 원효 스님은 우리 민족 혹은 이 세계사적인 어떤 새벽을 우리 정신 그러니까 인류 정신 문화의 새벽을 연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원효가 그 전쟁을 일으킨 주역인 김춘추나 김유신을 도와줬을 거다. 그렇게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효는 참전이 아니라 반전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모든 학설, 모든 그 원효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거든요. 반전 운동을 하는 그러니까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대중적인 그 뭔가 대중들이 우러러보는 그 원효가 반전 운동을 하니까 그 사람을 가만 놔두고는 도저히 삼국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석궁에다가 가둬놔 버린 겁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네. 그렇게 해서 원효가 파괴 아닌 파괴를 해서 설총을 낳게 되고 그랬다는 이야기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원효는 전쟁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고 반전 운동을 한 사람이고 세계 평화주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가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이 세 나라가 나라로서는 떨어져 있더라도 종교로서 그러니까 불국토로서 통일이 돼야지 국가로서 통일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주장한 분이 그러니까 세계 평화주의자로서 나는 예. 원효를 바라본 거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던 부분을 다시 좀 재해석해서 내보내고 싶었던 무슨 숨은 뜻이 있나? 무슨 소설을 통해서 뭔가를 토해낸다는 작가 한승원이 내보이고 싶었던 말. 그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잘못 읽어놓거나 잘못 가르쳐 놓으면은 그것이 후손에 대대로 잘못 전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원효를 이광수가 오독하고 있는 거. 이광수의 원효 대사는 환타지 소설이에요. 그 내가 이 선배를 물먹이는 것이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효 대사가 그 당시에 신라에 바람이라는 큰 산중에서 도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적을 말하자면은 이렇게 회유하기 위해서 가는데 바람이라는 도적이 물을 팔팔 끓게 해가지고 원효 대사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원효가 지팡이로 그 끓는 물통을 탁 치니까 물이 딱 식었다든지 이와 같은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가 그런 거 또 그 바람이라고 하는 그 도적들을 전부 다 이제 그 제자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바람이라는 도적은 신라의 큰 장군이 되고 바람 밑에서 했던 도적들은 말하자면 삼국 통일을 하는데 황산벌 싸움이라든지 요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싸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런 말하자면 그 전쟁을 찬양하는 쪽의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원효 사상이 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원효 사상을 세 가지로 함축한다면 일심 사상이고 하나는 무예고 하나는 화쟁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한 가지 마음이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가령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일심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하는 것은 곧 여호와 마음이 되거나 부처님 마음이 되는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예는 부처님의 마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다 그 말이거든요. 가령 우리 걸림이 있다는 것은 가령 그 새를 잡을 때는 그물을 이렇게 탁 치면 딱 던지면은 그물에 걸려서 새가 못 날아가죠. 근데 새는 못 날아가지만 바람은 날아갑니다. 이와 같이 무예 그러니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걸림이 없다는 것이 무예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무예 그러니까 거침없이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도둑질도 하고 거침없이 가령 그 잘못 인식한 사람들은 그 계율도 막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을 그건 막행막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막행막식하고 무예하고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화쟁사상 그러면은 어떤 다툼을 이렇게 종식시켜 가지고 화해하는 그것을 화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효가 네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내 말도 옳고 다 옳다 이렇게 해서 두루뭉술하게 네. 다 옳다. 그래서 우리 화해하자. 그것을 화쟁이라고 착각하는데 원효를 읽어보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처님 진리를 중심으로 쟁론이 없어지는 것이 화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한 화쟁이지 두루뭉술하게 너도 옳고 이런 것이 화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된 상태로 해서의 화쟁이지. 그래서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고 싶었어요. 네. 뭐 소설 원효에 대해서 쭉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사실 역사적인 인물을 재해석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도 필요하겠고 또 작가 정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사실 좀 그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따뜻하게 새겨들어야 될 그런 부분도 많은데 차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차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차 한 잔을 깨달으려면 책도 산문집도 내셨는데 이 한승원 선생에 있어서 차의 의미는 과연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차를 마시면서는 우리들이 그 수도하듯이 차 마시는 것이 곧 도닦음하고 똑같다. 그래서 예. 도닦는다 그러면 막 엄숙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비우고 가장 우리 삶의 그 시원으로 돌아가기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그 자기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하면 화장실이에요. 우리들이 하루에 한 차례씩 화장실에 가서 행사를 치르잖아요. 네. 그 행사를 치르는 것이 이 추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장 성스러운 일이거든요. 내가 그 냄새나는 추한 존재 속에서 살고 있는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인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화려하고 달떠 있고 막 들떠 있고 이렇게 흥분해 있고 그러다가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 10분 동안 앉아 있으면 정말로 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거든요. 이제 그래서 나는 그 화장실에서 뭘 아주 중대하고 어떤 내 운명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의 자리가 차 마시는 자리예요. 차 마시면서 저는 제 원형으로 돌아가게 돼요. 제 순리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차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어떻게 하다가도 차 마시면서 마음이 착 가라앉다 보면 에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 예. 그 사람도 살려고 하는 일인데 선생님. 이와 같이. 산문집에 차 한 잔의 깨달음에 나오는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에 꼭 단서를 붙였더라고요. 좀 심하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나는 아내의 차를 마시면서는 눈물이 나려고 한다. 그 모든 남편들이 아내가 타주는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눈물이 날 만큼 아내에 대해서 사랑이 감동적인, 간절하고 예.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 쌤한테 궁금한 게 그 차가 주는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신가요? 아니면은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던 건 것인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정력이 없으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정력을 살릴 수 있도록 이 추운데 가서 바다에 가서 굴도 석화도 따오고 네. 그 자연산 자잘한 거 이만큼 한 것이 굉장히 향기로운 우리 지금 저 토굴 앞에 그 바다에서 요즘 나거든요. 그 추운데 가다가 또 고개 아프게 까고 그래서 여기 내려온 이후로 365일 동안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이만큼 성냥곽 있죠. 성냥곽만큼 한 그
석화를 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오늘 여기 방송 출연하고 얼만큼 출연료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 집사람한테 갖다가 바치게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제가 꼭 살고 싶은 대로 불편한 것은 한시도 못 견디는데 가령 팬티나 넣는 거 있죠. 그걸 속에다 입는데 그런 솔기가 몸에 닿으면 저는 이렇게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입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정전기가 일어나는 옷을 못 입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거나 양복 위에다가 외투를 걸치면은 그 양복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정전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탁탁 일어나면 나 소름이 끼치거든요. 그래서 정전기 안 일어난 옷만 제가 입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골덴으로 된 그거를 직접 만들어 주신다는 우리 말씀이시죠? 집사람이 요거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팔불출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네. 정전기가 일어나지 않는 순면 같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일 거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내 유전자 들어있는 애들까지 낳아줬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요. 예. 네, 오늘 이 시간은 소설가 한승원 선생과 함께 집중 인터뷰하고 있는데 소설 얘기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 얘기까지 엮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좀 제가 좀 궁금했던 것은 말씀을 하시기를 건강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서 건강까지 챙기신다고 할 정도로 소설에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데 좀 뒤바꿔서 좀 질문을 드려본다면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왜 소설을 쓰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명쾌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 존재 이유죠. 존재 이유. 네. 아까 그랬죠. 쓰는 한 살아있고 살아있는 한 쓸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왜 소설을 쓰느냐 하는 것은 왜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것하고 똑같아요. 가령 우리들이 삶이 존재론적인 거죠. 왜 사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왜 사느냐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만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왜 사느냐 하는 것은 난 꽃이 되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고향의 빚 갚기를 평생 동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 고향의 빚 갚기라고 하는 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깨닫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되돌려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소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다가 큰 꽃들을 수없이 많이 장식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이제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나는 살아간다. 소설을 쓴다. 네. 그러면 그 소설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답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글을 쓰기 위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 요즘 너무 세상이 혼란하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 문학인의 역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소명이 있는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학인의 역할은요. 프랑카드 들고 다니면서 그 운동하는 그런 차원의 행동이 아니고 글을 써서 보여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읽어줘야 되겠고. 소설가는 소설로서 이야기해야지. 소설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을 버리고 고향 바닷가로 내려온 것은 어떤 가령 우리 나이 또래 되면은 가령 무슨 소설가 협회 이사장이 된다든지 무슨 무슨 회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감투를 많이 쓰지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싫다. 네. 당신들이 많이 해 잡수십시오. 나는 시골에 내려가서 소설만 열심히 쓰다가 죽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독자들이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이런 세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흔히 말해서 종이책의 위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마치 그 백화점 구경하듯이 여기 끼고 저기 끼고 하느라고 책 읽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책들 시장이 무너진다고 그러고 나는 이 작가들을
아들, 딸들을 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뭘 먹고 살 것인가 한심하거든요. 예. 정부 당국이나 교육 당국이나 대학 당국에서 이 대학 시험에 논술을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 다 논술판이에요. 예. 근데 나는 논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난 논술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내가 글쓰기를 50년 가까이 해오지만 논술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논술만 익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순화돼요. 수직적인 논리로만 살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논술 때문에 더 책을 더 많이 읽게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까요? 그런 천만에요. 책을 많이 읽어야 논술을 잘 쓰게 되는데 네. 논술을 쓰는 방법만 잘 안다고 해서 논술을 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 냉장고에 뭔가 가득 차 있어야 김치 볶음밥도 만들 수 있고 뭔가 두부김치도 만들 수 있고 그러잖아요. 칼하고 도마하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논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책 읽기는 그만두고 전부 다 이 허공에서 도마하고 칼하고 기술만 가르치는. 기술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할 거예요? 논술 기술 지도만 한다고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전에 박성원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침대 선전을 하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는 것은 수직 논리를 깬 거예요.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가구입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일단 수직 논리를 깨고 다시 수평으로 나아가 가지고 수직 논리를 다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령 카피라이터 그러니까 광고 문화를 만든 사람이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그리고 또 모든 예술가들 이런 이런 데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직 논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네. 기발한 생각은 반드시 수평 논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게으름 잘 피우고 이렇게 개근상을 안 받아도 좋거든요. 예. 저는 개근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소설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르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에 관련된 질문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생님 지금 대학에서 젊은 학생들한테 글을 쓰기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68년도에 이제 선생님이 문학계 데뷔하셨을 때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 수직 논리가 분명히 깨져 있다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정통적인 소설의 글쓰기를 무시하고 글 쓰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글쓰기가 수직 논리로만 되어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죠. 아, 그런가요? 이 전통적인 글쓰기 모든 글쓰기에는 예. 수평 논리가 다 작용하죠. 예. 이게 창작 그러니까 창작적인 글쓰기하고 논술 쓰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요즘 사람들의 소설 쓰기는 선생님 글 쓸 때하고 어떻게 다른 점이 훨씬 있나요? 더 기발한 수평 논리가 작용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면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중학교 교직, 초등학교에도 2년 교직에 있어봤고, 저 젊어서요. 예. 중학교에도 있어봤고, 고등학교에도 한 1년 있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보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책을 안 읽어요. 네. 그런데 저도 대학에 이게 출강을 하는데, 대학 교수님들도 참 책을 안 읽습니다. 자기 그렇죠. 전공도 확실하게 끝내주도록 공부를 하지 않지요. 전공 일기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박사학위 하거나 석사학위 하거나 할 때 그때 공부한 것 말고는 공부를 거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한심한 일이죠. 그리고 이 문학은 기본인데 이 문학 작품을 이렇게 안 읽어서 어떻게 말하자면 문학 작품을 읽지 않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으리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요즘 지역에서는 이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 한참 지금 기획 단계에서 이제 실행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 우리 지역의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동안의 어떤 창작력이랄지 작가들의 어떤 배출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상당히 큰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지역의 어떤 문학적인 창작의 산실들을 좀 튼튼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참 내가 꼭 그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가령 광주에가 문화 중심 도시가 만들어진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만들어진데 나는 자칫 잘못하면 유명무실 이름만 있고 실제는 없는 그런 그 문화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광주라는 도시가 만들어진 것은 전라도 국물 빨아먹고 자라난 도시가 광주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방의 모든 농산물. 그러니까 광주라고 하는 도시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잘 되려면은 전라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풀뿌리 문화 그랬는데 전라남도나 광주 지방에 있는 시인이나 작가나 음악가나 미술가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 중심 도시에서 살면서 굶어 죽었단 말 나올까 싶어 난 걱정이에요. 네. 문화 중심 도시라면 그림도 더 잘 팔리고 책도 더 잘 읽고 아무튼 그런 도시여야 되는데 가령 책이 팔리는 걸 봐보면요. 제가 어떤 사람이 조사한 걸 봐보니까 울산에서 팔린 것의 3분의 1도 못 팔려요. 광주하고 전라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전부 팔리는 그 책 부수가. 그러니까 저보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이 제가 어디 동창회에 나갔더니 자네는 책 내면 친구들한테 누구한테 드림 그래갖고 사인도 해서 좀 나눠줘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서점에 가서 사봐. 네. 참으로 내가 자네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를 사랑한다면 서점에 가서 한 권 사줘야지. 자네들은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들한테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척척 그렇게 주면서 책 한 권 사기를 아까워하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봐보세요. 심지어는 음식점에 가서도 10만 원짜리 20만 원어치 회 먹고 음식 나눠주는 사람들한테 돈도 찔러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을 펑펑 쓰면서도 네. 한수원에 책 한 권 사기를 아까워하고 책 공짜로나 얻어보려고 하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닐 거예요. 예. 광주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공연을 하면은 전부 다 초청장이나 보내주면 가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도록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공짜 문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도서관에서는 작가한테 편지가 오기를 그렇습니다. 당신 책 좀 기증해 주시오. 그런 도서관들이 있어요. 네. 내가 그래서 미쳤다 미쳐. 그러면 도서관마저 책을 안 사고 작가들한테서 이렇게 얻어다 하면 작가는 뭐 먹고 살 거야. 네. 그래서 작가들이 살도록 밀어줘야 돼요. 문화라고 하는 그 분위기, 그리고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가면 이 장바구니에다가 책 넣어갖고 다니면서 책 읽고 그래야지요. 맨 고스톱이나 하고 여행하면서도 고스톱하고 이 고스톱하고 삼봉 치고 이런 문화로 가면은 이 광주 아시아 문화 전당이라고 하는 데서 살 자격이 없는 거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거의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예, 참 문학계 전반에 대해서 일침을 꽂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문화 발전을 위해서 꼭 이 분야에서만은 이 일을 하고 싶다. 소설 쓰는 거 말고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작가들이 단명해요. 작가적인 단명. 그러니까 1920, 30년대에는 30살까지만 쓰고 그 뒤로는 작품을 못 쓰고 그랬어요. 그것이 점차 늘어나서 지금은 한 50대까지는 글을 쓰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60대 접어들면서는 대개가 다 작가로서의 활동을 접고 무슨 행정가로서
행정가가 그러면 무슨 장이라든지 뭐 네. 이렇게 했는데 그 저는 그러니까 외국의 그 추세를 보면은 한 80 될 때까지도 큰 작품들을 남겼어요. 그 대가들은 지금 69이니까 명년이 이제 70인데 네. 나는 고의가 남의 말인 줄 알았더니 나한테도 그것이 해당되대요. 그래서 고의 넘고 80이 될 때까지도 작품을 쓴 작가가 한국에도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열심히 글을 써서 보여주는 것이 네.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네.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 아들과 딸이 다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애들에게 어떤 전범을 보인다는 그런 거에서 내가 네. 건강해야 되고 네. 글을 잘 써야 된다. 예. 그래서 아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살아있는 한 글을 쓰고 글을 쓰는 한 살아있어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삽니다. 예.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글을 쓰기 위해서라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집중 인터뷰한 소설가 한승원 선생님께서는 영원한 문학 청년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말 식지 않은 열정으로 많은 소설들을 세상에 뿜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 대표작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살아있는 한 계속 글을 쓸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만나게 될 한승원 선생의 작품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